그 22번이 그 임대료 규제가 좀 남아 있고요. 지금 21번이나 23번, 4번, 5번, 6번 여기까지는 또 좀 어쩌다 이렇게 이상한 거 나오는 거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일단 22번을 먼저 보고 그 나머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번에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고 거정함. 1번에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쿠폰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현물 보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것도 계속 봐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이거 틀렸죠? 네,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렇죠. 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장기 전세주택 또는 왼쪽 페이지에 뭐 단기 민간 임대주택 이런 이제 표현들이 여기 이제 그 어쩌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좀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기 전세주택 이런 거 나왔잖아요. 장기 전세주택 이런 게 있고, 요거는 그 기간이 20년 기간이거든요. 장기 전세는 기간이 20년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보통 이제 신혼부부가 이렇게 들어가서 좀 아이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통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신혼부부일 때는 좀 방 작은 데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조금 큰 데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를 이런 식으로 장기 전세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 20년 정도 살면은 아이들이 또 이제 다 성장해서 또 다른 데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만 좀 큰 집이 있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이후로는 이렇게 나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작은 데로 가도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서 한 20년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기한으로 해서 장기 전세 주택으로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21번은 따로 안 봐도 되고요. 그게 장기 전세 주택이고, 그다음에 23번에서는 그 민간 임대주택 있죠. 자, 그 1번 지문에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이 있고 민간이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은 뭐겠어요? 대부분은 매입해서 임대하는 거죠. 그게 다주택자들 작년에 그 세금 많이 매긴다 하면서 그나마 임대사업자로 바꾸면 세금 좀 혜택 주겠다. 뭐 그랬던 것이 매입 임대주택이죠.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그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예요. 아닌 자. 공공주택사업자 아닌 자로서 한 채만 임대해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왜 다주택자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채는 자기가 살고 한 채를 세를 놔도 임대사업자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 채 이상도 된다. 한 채 이상도. 다음에 3번에서는 그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그 10년이 아니고 8년이에요. 여기서는 8년. 8년이에요. 단기는 뭐 4년인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그 1번, 2번, 3번 요 정도로 살펴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24번을 보시면 기억에 보시면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몇 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거예요. 한 채만 해도 된다고. 한 채만. 1호.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그 니은은 주택 임대 관리업 뭐 이런 건데 요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귿 리을 마찬가지예요. 니은 디귿 리을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미음만 보세요. 그 틀린 지문 미음. 시도지사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촉진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전체 주택 코스의 8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 공급이 아니고요. 50% 이상, 반 이상, 반. 그렇게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그 비읍은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서는 24번에서는 기역과 미음, 그 틀린 지문 위주로만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25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게 기출문제이기는 해도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26번에서는 준주택 개념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준주택이란 기억이 있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러니까 주택 외잖아요. 주택 외. 주택 외인데 뭘로 가능해요?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주택이라 그래요. 근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뭐 대통령령에 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준주택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그렇지만 무슨 시설로 쓸 수 있다? 주거시설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준주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까지는 볼까요?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이렇게. 그러니까 주체가 공공주체이거나 주체가 공공주체인 경우에 국민주택이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에 지원을 받으면, 재정 지원을 받으면, 주택도시기금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체에 따라서는 정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중앙공기업 이런 공사들이 하면은 국민주택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디귿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그게 300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미만. 거기에 이제 기억할 거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혹시나 뭐 이런 언급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 정도 그냥 읽어보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은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이 조금은 더 중요하죠. 자, 27번, 28번 공공임대주택인데 그중에 28번을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사는 동네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단기 장기로 임대주택 시장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동네 임대시장. 그래서 1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적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의 수요 탄력성을 탄력화시켜. 이 소리 뭔 소리예요? 사적 시장, 내가 사는 동네 임차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옆 동네 갈 수도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탄력화시켜 주거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더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빈집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2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단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하락하게 한다. 왜 그러겠어요? 옆 동네로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임차인들이 옆 동네로 가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사는 동네의 빈집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그게 이제 단기 효과예요. 그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수요 공급 얘기로 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이죠. 사적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들어요. 수요가 줄면은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기존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손실을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공급이 줄겠죠. 그럼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럼 정상 이윤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장기 효과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옆 동네에다가 싸게 공급을 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이 동네에서는 여기 이쪽에 싸게 공급하는 게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수요가 어떻게? 수요가 줄어도 이렇게. 수요가 줄으니까 이렇게 임대료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이제 손실을 보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줄으니까 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갔던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요게 단기, 요게 장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3번의 공공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민간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죠. 이거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뭐죠? 이 재래시장에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옆에 대형 할인 매장이 와가지고 싼 값으로 때리는 거죠. 싼 값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우선 먹고 살려면은 여기도 값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경쟁을 하려면. 여기 값을 낮춰야 어느 정도 경쟁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값을 낮추면은 손실 보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사적 시장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3번은 틀렸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부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죠. 싼 임대로 사니까.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증가로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그 앞에 말이 빠졌어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장기적으로는 불변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늘었죠. 여기 이제 공급을 하면은 우선은 늘겠죠, 이게. 우선은 늘지만은 장기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의 양이 줄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양이 늘은 거는 여기서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양은 불변이다. 전체 임대주택은 어떻다? 불변이다, 불변. 장기적으로는 전체 임대주택은 불변이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29번도 좀 볼까요?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누구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하니까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주거급여가 꼭 임대료 보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택 수선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주거급여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사니까 임대료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허름한 주택에서 살다 보면은 주택이 뭐 붕괴될 위험도 있고 이러면은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수리할 돈이 없으니까 이런 수리비 같은 것도 주거급여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임대료 규제를 이제 그 밑으로 규제하면은 공급은 줄어들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 주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자, 이거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기업도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방공기업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외부 재원의 지원이 없는 게 아니고 외부 재원의 지원도 있는 거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0번은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에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익만큼 임차 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 보조 방식은 그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주택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자, 이거는 어려워요. 일단 패스. 4번에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적인 한 주거 서비스 소비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오면 일단 패스하고 읽어가야 돼요. 3번이 좀 어려워요. 다음에 5번에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아까 수선유지비 이런 거 했죠. 이게 주거급여예요. 주거급여. 3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죠. 시장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똑같이. 근데 양쪽에다 임대료를 규제를 해보세요. 예외적인 경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하고 일반적인 경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주택이 어떻게 해요? 주택 공급이 줄어들죠.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은 암시장 가격이 형성되죠. 맞나요? 자, 여기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주택 공급이 안 줄어들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줄어드는데 여기서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주택 공급이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암시장이 형성돼야 그렇잖아요. 암시장이 형성되어도 옛날 가격이에요. 튀어 올라가는 가격이 여기까지 튀어 올라가는데 이럴 때는 튀어 올라가 봤자 옛날 가격이죠. 이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하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부가 규제하는 제도를 지켜만 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덜 내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돈을 줄 걸 안 주니까. 한 사람이라도 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100% 어겨야만 뭐예요? 100% 정부 규제를 어겨야 옛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한은 이 임대인 소득의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공급이 저렇게 될 때는.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1번을 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에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소비자와 사적 임대주택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단기적으로는 이쪽 저쪽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이쪽으로 갖는 사람이나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나 다 혜택을 볼 수 있죠. 이게 사적 시장이고 이게 공공시장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누구누구 다 혜택 본다. 사적, 공적 모두 혜택 본다. 그 다음에 2번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화되어 주거 이동이 제한된다. 자,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지죠. 그럼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2번이. 그다음에 3번에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왜 그러겠어요? 사적 시장은 이만큼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공공시장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늘어나니까 공공시장의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므로 사적 임대주택 임차인은 혜택을 누릴 수 없죠.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공적 시장에 갖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5번에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양은 변화가 없는 거죠. 양은 변화가 없죠. 어차피 이쪽에 늘어나는 만큼 저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저쪽은 이제 작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줄어든 만큼 이쪽이 채웠으니까 전체의 양은 변함이 없다. 자, 다음에 32번은 뭐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조세 정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세 정책에서 199쪽에 1번, 2번은 뭐 중요도가 좀 낮아요. 뭐 부동산 조세 기능에 대한 거는 참고로는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일단 제일 기억해야 되는 기능은 1번에 199쪽 1번에 2번과 3번 기능,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 요거는 모든 조세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다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조세는 이 두 개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조세니까 어떤 기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택 문제 해결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정부의 재원 조달 기능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4번이 틀렸죠. 집가 안정까지는 관계없는데 투기를 촉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자, 3번부터가 물론인데 이제 3번, 4번 중에서는 4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조세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조세 기능 있죠.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조세 기능. 다음에 조세 귀착이 이제 많이 나오죠. 조세 귀착에서는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에요, 덜 부담이에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죠.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 자, 요건데 탄력적이다가 완전 탄력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덜 부담, 덜 부담, 덜 부담 하다가 완전 탄력적이면 안 부담, 안 부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 더 부담 하다가 완전 비탄력적 하면은 다 부담하는 거죠. 자, 요 내용이 있고요. 조세기차. 요거는 이제 상대적 탄력도에 결정된다 그러죠. 반반이면 어떻게 돼요? 반반이면 그때는 탄력성이 같은 경우죠. 탄력성이 같을 때는 딱 반반 부담하는 거예요. 상대적 탄력도에서. 그다음에 조세기착 다음으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동결 효과. 양도소득세 증가의 동결 효과가 있죠. 양도소득세 동결 효과는 원래 이제 양도소득세 증가의 의도는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의도는 증가의 의도는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결과가 동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죠. 공급이 감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투기적 수요 때문에 수요가 많이 증가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투기적 수요를 줄이려고 한 거죠. 투기적 수요를 줄여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갔던 가격을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뭘 줄인다고요? 공급을 줄인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동결 효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체크할 게 자원 배분 효과.
자원 배분 효과는 이제 자원 배분이 왜곡이다. 자원 배분 왜곡. 이런 표현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 아까 나왔었죠. 또는 효율성 상실 또는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손실은 비탄력적일수록 많이 발생해요. 탄력적일수록 많이 발생해요. 탄력적일수록 이런 손실이 많이 발생하죠. 비탄력적일수록 손실이 적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 토지 단일세 이런 것도 그런 걸 배경으로 하죠. 이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에는 자원 배분 왜곡도 없고 그리고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사회적 정당성도 있고 그래서 토지 단일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4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3번, 4번 중에 4번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그렇죠? 취득할 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토지 단일세죠. 맞고요. 그 다음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집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동결 효과는 이게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집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조세 전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는데 그 맨 밑에 5번 지문에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원 배분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 배분 왜곡이 없죠. 자,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조세 전가와 귀착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전가성이 커지므로 탄력적일수록 내가 부담해요? 부담하지 않아요? 탄력적일수록 내가 부담하지 않죠. 그래서 당사자 부담이 커진다. 당사자가 누구예요? 당사자가 자기예요? 서로예요? 쟤예요?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당사자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저는 이런 표현이 불분명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해요. 표현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당사자라는 게 A하고 B하고 있을 때 탄력적일수록 한 얘를 당사자라고 하는 건지 거래 상대방하고 함께를 얘기하는 건지 얘를 얘기하는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당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읽었을 때는 그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그 쪽이 덜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이 더 부담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는 그 탄력적인 쪽을 당사자라고 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문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표현이. 문장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뜻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자, 아무튼 2번은 당사자를 누구로 해석해야 되고 그 탄력적일수록인 그쪽을 생각해야 되고 그쪽은 부담이 작아지는데 커진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은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며 공급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경우 벌써 머릿속에 게임이 끝나야 돼요. 누가 덜 부담해요?
수요자가 덜 부담이죠. 조세 부과시 수요자 부담액은 공급자 부담액보다 적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5번에 헨리 조지는 지대 수입에 대한 과세만으로도 정부 재정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이게 토지 단일세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넘어가셔서 7번, 8번 중에는 7번을 보겠습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단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1번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누가 더 탄력적이라고요? 수요가 더 탄력이에요. 그럼 누가 덜 부담이에요? 수요자 덜 부담이죠. 그럼 공급자가 부담이 더 커지고 맞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이제는 반대잖아요. 그럼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일단 패스.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것도 뭔 소리야? 5번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 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귀속됨으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적 순손실은 언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 거기에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정하며 했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어려워요. 3번, 4번, 5번. 지금 특히 3번, 4번 지문을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출제한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시험을 어떻게 보고 이 경제학을 출제한 경제학을 이게 근데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몇 회죠? 26회. 지금 5년 전인데 이제는 조금은 이제 난이도가 약간씩 높아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결론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경제적 순손실은 언제만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때만 발생하지 않아요. 자본법은 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개념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처음 한 개를 구매하는 거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개 구매하는 거 하고 따졌을 때 가면 갈수록 얻는 효용은 점점 줄어들지 않나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요.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추가적으로 한 개 구매를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소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얻는 효용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효용 총합은 이 사다리 꼴이에요. 맞잖아요. 하나 얻는 총합은 그거예요. 근데 돈은 얼마 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사면서 돈은 얼마 줄까요? 여기가 균형이잖아요. 예? 이만큼의 가격에 6개 값을 줄 거 아니에요. 돈은 얼마 줘요? 이 사각형 넓이만큼 주지 않나요? 맞아, 아니에요. 수요 곡선 할 때 판매 수입 할 때 했잖아요. 지출액, 판매 수입. 이 가격이 이만큼에서 사각형 넓이만큼 주면 공급자는 얼마만큼의 판매 수입? 요 사각형 넓이만큼 판매 수입. 맞아요? 수요자가 지출하는 금액이든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얻는 효용은 얼마만큼이에요? 얻는 효용은 이만큼인데 돈은 요만큼밖에 안 준다고. 맞아요? 그럼 요만큼이 뭐예요? 요만큼이 소비자한테는 남는 거예요. 잉여. 남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 볼까요? 이 공급자.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는 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제가 S는 총합이 이만큼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루 일할 때, 이틀 일할 때, 3일 일할 때, 4일 일할 때 그게 노동을 공급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추가로 한 개 더 공급할 때마다 비용이 더 발생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초기 보세요. 코로나 사태 초기 이 마스크 만드는 공장에 주문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6시 퇴근해서 그렇게 만들다가 주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더 연장해가지고 야근하고 해야 되죠. 그럼 추가로 만드는 거 비용이 더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죠. 야근하면 1.5배로 주간하면 해야 되잖아요. 추가로 더 생산하면은 비용이 더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생산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비용 더 들어도 생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만큼 공급하는 공급자의 비용은 얼마만큼 발생하는가 하면 이만큼 이만큼. 하나, 둘, 셋, 넷, 6개 생산할 때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총 비용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받는 건 얼마 받아요? 이만큼 받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누구 잉여예요? 요만큼은 생산자 잉여, 생산자.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은 소비자한테도 잉여가 생기고 생산자한테도 잉여가 생겨요. 그러니까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하라 그러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사람 없어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요. 3대 거짓말이 뭐가 있어요? 장사꾼 미치고 판다는 거 거짓말, 처녀 결혼 안 한다는 말 거짓말, 노인 죽어야지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세금을 매기면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면 이렇게 공급선 세금만큼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수요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올라가죠. 수요자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잉여가 요만큼 사라져요. 그잖아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요만큼 돈을 받아도 세금 내면은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거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으로 줄어요. 요만큼으로.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줄어요. 맞죠? 챙기는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요만큼으로 챙기는 돈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만큼의 잉여가 감소하는 거고요. 생산자는 요만큼의 잉여가 감소하죠. 맞나요? 그래서 사회 전체에서 이렇게 잉여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3번이 요만큼이고요. 오늘 지문 4번 지문 요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 감소해요. 됐나요? 자, 근데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사회 전체 잉여는 이만큼 줄었는데 세금이 얼마 거칠까요? 세금은 요만큼 거쳐요. 요 수직거리만큼이 세금이잖아요. 개당 세금. 근데 요만큼 거래되니까 요 파란 빗금이 세금이에요. 파란 빗금이 세금이라고요. 사회 전체 잉여는 얼마만큼 줄었어요? 사회 전체 잉여는 이만큼 줄었죠. 오각형만큼 줄었잖아요. 근데 세금은 얼마만큼 거쳤어요? 요 사각형 빗금치만큼 사각형 거쳤죠. 요만큼이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요만큼. 삼각형만큼이. 삼각형만큼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금으로 거치지도 못하고 사라진 거예요. 요걸 바로 경제적 순손실이라 그래요. 근데 요 삼각형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그려지면은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직일 때에는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출제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이 하버거라는 사람이 발견한 삼각형이라 그래서 하버거 삼각형이래요. 하버거 삼각형. 이런 게 출제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아주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곧 됐고 8번과 9번은 여러분 봐주시고요. 10번을 좀 보겠습니다. 10번에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인상되는 경우 그 효과로 맞는 것은 1번 재산세 인상은 임대료의 상승 및 임대주택 공급의 증가를 초래한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공급은 어떻게 해요? 공급은 줄죠. 공급은 줍니다. 이거예요, 이거.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는 세후 소득은 원래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공급량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요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탄력성과 관계가 있죠. 임차인이 완전 탄력적이면 임차인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 자, 수요가 더 탄력적이에요. 그럼 수요자가 덜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자가 덜 부담한다. 그러면 부담세액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더 적게 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차등과세는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임대주택을 공급 확대한다. 많이 지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부담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반면 수요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이에요. 수요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1번, 12번 중에는 11번을 좀 보겠습니다. 11번에 조세 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탄이 2고 공탄이 3이에요. 누가 덜 부담해요? 누가 덜 부담해요? 공탄이 더 크잖아요. 공탄이 더 크면 누가 덜 부담? 아니, 더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이잖아요. 공탄이 더 크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덜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큰 쪽이 덜 부담한다고. 맞나요? 수탄이 2, 공탄이 3. 누가 더 탄력적? 공급자가 더 탄력적. 그럼 얘가 덜 부담, 얘가 더 부담. 지금 얘가 1보다 크죠, 탄력성이. 탄력성이 1보다 커도 얘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더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덜 부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세가 100원이 부과되잖아요. 조세가 100원이 부과되면은 3대2로 나누어 부담해요. 3대2로. 3대2로. 그러니까 3은 제가 부담하는 거예요. 2는 얘가 부담하는 거라고요. 덜 부담하는 게 이걸 바꿔서 쓰면 돼요. 바꿔서. 그러면 이거를 5등분 하면은 얘가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60 부담하고 얘가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40 부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덜 부담하는 거 맞죠? 그런 식으로 3대2로 이렇게 엇갈려서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2고 공탄이 3인 경우 수요자가 더 부담하잖아요. 더 부담. 그죠? 수요자가 더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는 공급자 부담액의 5분의 1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는 전체 부담의 얼마? 5분의 3을 부담해요. 5분의 3. 전체 부담의 5분의 3.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조세 전가와 기적은 수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맞고요. 수요는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인 경우. 자, 이게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수탄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작죠? 수요자 부담이 작아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부과 시 수요자의 조세 부담액은 공급자 부담보다 작게 돼요.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율적인 자원배분, 주택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고요. 또 수요는 비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공급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니까. 그러면은 조세부과 시 공급자의 조세 부담은 0. 그렇죠. 다음에 1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3번과 14번은 완전히 세법이죠. 세법인데 이게 세법을 공부하지 않는 1차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13번에 보시면은
보유 단계에 내는 국세가 뭐가 있어요? 종부세가 있죠. 종부세. 지방세는 재산세가 있고요. 취득 단계에서는 국세는 취득 단계 내는 거 있어요? 취득 단계에 상속세 내나요? 취득 단계 상속세. 그 다음에 지방세는 취득세. 처분 단계에는 국세가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있죠. 자, 그런 게 이제 할 거예요. 아니, 문제를 출제를 해도 취득을 제일 앞에 갖다 놔야지. 왜 취득을 중간에 갖다 놔가지고. 그죠? 헷갈리게.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자료에는 취득 단계에 있는 걸 제가 앞으로 그냥 돌려놨어요. 바꿨어요, 제가.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 있길래 헷갈리게. 다음에 14번은 뭔가요? 14번은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누진세, 보유과세니까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게 보유과세잖아요. 그리고 국세니까 종부세로 가야 되겠죠. 종합부동산세가 모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참 사실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세법 아니에요, 세법. 아니, 무슨 부동산 학개론이, 그럼 공인중개사 학개론이에요. 그죠? 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다 나와도 돼. 이게 문제가 있죠, 이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투자론 공부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